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제 얼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가 미전도 종족에 관한 주제입니다. 물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 21세기 남은 과업에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이고 또 우리의 선교의 마지막인 남은 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는 결국 남은 과업 대상인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러한 종족 선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종족 선교에 대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전략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선교지에서 한 종족을 약 20년 프로젝트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도 전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준비되고 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것이 제가 했던 사역지가 이제 좀 특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앞으로 21세기 미래의 선교는 이제 국가 개념은 이제 초월이 됐죠. 국가 개념은 사라지고 이제 종족 개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또 어느 종족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래는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비대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전 강의로 짤막하게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종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결국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셔서 이제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게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경험이 계시지만 선교는 그저 일을 하다가 또 주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전략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무대부로 나가서 내가 만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한다라는 개념은 그것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고 또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교의 타켓을 잡고 나가실 때에 분명한 전략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전략을 통해서 로드맵을 통해서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략은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전도 종교에 관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변화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도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교지도 굉장히 변화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선교 전략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변화의 흐름을 얼마큼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선교 자체가 굉장히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뭐 전통적인 선교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그 변화되는 환경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 선교의 입장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현지가, 필드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현장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선교 전략도 개발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사역을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변화되는 세계의 현상들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변화는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환경 속에서 또 우리의 사역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향을 주고 또 기회가 되는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변화라는 부분, 영향과 기회라는 부분을 한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서 선교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세계가 얼마큼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느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중동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그 말이죠. 튀니지에서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 촉발이 되었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노점상입니다. 이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던 한 청년이 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 탄압을 받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이 반항으로 결국 분신 자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튀니지 민주화의 이 촉발을 이제 갖고 오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되었죠. 결국 튀니지는 1년 뒤에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이 튀니지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체 지역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중동 지역 또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2011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리아 내전들 1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내전이 끝나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민주화 운동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난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약 7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이제 자기 국가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이동을 하고 난민이 되어서 신청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국가 간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90% 이상이 대부분이 다 모슬렘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 국가에 있었던 모슬렘들이 난민이 되어서 국가를 넘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는 그 난민들을 수용을 하고 또 난민 신청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익함을 주게 됐냐면 그 모슬렘 선교가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뭐 사실은 뭐 800년, 900년 동안 이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 단체들 또 선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뭐 800년, 1000년 동안 모슬렘을 향한 중동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결과보다 10년 동안 이 난민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중동의 변화가
몇 배 이상의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난민들을 통해서 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회교권 선교가 가장 적기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변화들,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이 철옹성 같았던 이 회교권 선교가 이런 하나님께서 민주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슬림 국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또 수많은 난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난민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모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의 변화인 것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선교적인 측면에 큰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중국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중국은 가장 우리 GMS만 해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던 지역이었죠. 뭐 워낙 인구도 많고 뭐 대륙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도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중국 내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으로 쉽게 추방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GMS 선교사 파송되었던 선교사들 중에서도 약 380명, 400명에 이르렀던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80여 명 정도가 남아있고 사실은 320여 명이 다 2, 3년 동안 철수를 당했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이 중국의 변화가 이게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실은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의 화교권 교회에서 중국에서 추방되었던 선교사님들을 콜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중국 선교는 단순히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 지역적인 선교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한 중국인을 향한 화교권을 향한 문을 또 다른 중국 선교사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철수하고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철수하셨던 선교사님이 재배치를 통해서 굉장히 화교권이나 또 여러 지역으로 지금 재배치되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바로 이주민 선교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이주민이 250만 정도 이제 거의 다 달았잖아요. 이제 300만을 넘어간다라는 우리가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주민들이 들어온다는 거 과거에는 뭐 한국을 선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그런 시대,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선교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했던 그런 시대를 이제는 가만히 국내에 있어도 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한국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교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 3년 전부터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국내의 이주민 사역을 별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인식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다시 말하면 세계 각국에서 들어와 있는 유학생, 노동자 또 결혼해서 들어온 많은 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이 이야기를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한국의 상황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교제가 결정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선교제에서도 어떤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또 시니어 선교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다시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담당해야 하는 또 다른 우리에게 선교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회의 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 이야기는 핵심은 그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세계가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이 변화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인주를 받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선교 전략과 선교 방향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했었던 그런 이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인 측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면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각 국가마다 이 팬데믹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민족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비자 문제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선교사들이 대부분 주사역을 해왔던 교회 개척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목회 비슷한 뭐 설교도 하고 뭐 제자훈련도 가르쳤던 다시 말해서 대면 중심의 사역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후의 선교의 방법들은 과거와 달리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이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의 사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현대 선교 운동의 흐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고 선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주제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선교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지를 좀 잠시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고 현대 운동을 크게 3기, 뭐 현재까지 4기로 이제 볼 수 있는데 1기는 잘 아는 것처럼 바로 해안선 중심의 선교였죠. 당시의 열강들이 대부분 이 땅 차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배를 타고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배에 없었으니까 이런 배를 타고 이제 대륙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륙을 발견하게 되면 항구 중심으로 도시가 또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해안선 중심의 선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인물이 이제 윌리엄 켈이죠. 그 다음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흐름들이 해안선 중심의 선교 흐름들이 이제는 해안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 지역 너머에 있는 내륙 전방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안선 중심이 아니라 내륙 선교의 운동의 흐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선교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륙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접하게 됐냐면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어나 또 환경이나 종족이나 민족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운동의 흐름들이 이제는 내륙 선교의 개념에서 이제 종족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르까지 내려왔던 선교 개념이었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선교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지금 시대에 우리의 선교의 종족 선교의 연장선에서 성경에서 핵심 여러가 민족을 향한 이 선교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선교의 대상이고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 운동이 이제 3기를 거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종족 선교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죠. 자, 요 3기까지 왔던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제 짚어보고 싶은 건데요. 1기의 이제 주요 인물이 윌리엄 케인이죠. 윌리엄 케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32살에 이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이 윌리엄 케이는 브라만이 가장 성행하고 있었던 아주 경박이 형성되고 있었던 세람포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을 가지고 사실은 윌리엄 케리는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는 전문인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팀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윌리엄 케리는요, 이미 오래전에 전문인과 팀 사역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구두 수송공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윌리엄 캐리는 이 농장의 감독관도 돼보고 또 자기 이름을 딴 윌리엄 현대 대학의 언어 교수로 있으면서 받은 봉급들이 95%를 다 이 선교에 썼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젊은인 시대의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 윌리엄 케리를 통해서 이 일기 사역들을 이루어갔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제 내륙 선교의 시작을 알렸던 인물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옛날 CIM이지만 지금 OMF의 창시자죠. 중국 내지 선교회. 이제 해안선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시대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파송을 받게 되죠. 중국도 상하이 지역에, 당시 상하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3곳에서 4곳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너머에 있는 이 종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태워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이 허드슨 테일러를 지원하는 영국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초기에는 좀 하다가 이 사역이 진행되면서 많은 그래서 선교 자금도 끊기고 또 선교 동원도 어렵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일러가 하나님의 뜻은 선교가 재정이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재정이 속에서도 전파개척의 문을 열었던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의 특이한 점은 우리 연관된 얘기지만 캠브리지 7일 이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일화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죠. 강사는 누구냐면 D.L. 무디였습니다. 근데 무디가 이제 설교를 하죠.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데 이 D.L. 무디가 이 영어 발음이 굉장히 서툴죠. 그 다음에 문법도 맞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가 끝나자 어떤 학생이 와서 이 무디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설교를 잘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말했던 문법들은 대부분 많이 틀렸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이 청년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문법이 틀린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틀리지 않은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 와서 회개를 하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캠브리지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에 캠브리지 출신이었던 7명의 이 청년들이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CT 스터디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7인 중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결국 이 캠브리지 시민이 어디로 옵니까? 다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처음에 제한 선교의 흑선교로 흐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됐던 것이 삼기 시대입니다. 이 삼기 시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카메론 타우젠트입니다. 이 카메론 타우젠트는 21살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이제 선교를 가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 타우젠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과테말라가 언어권은 스페인권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젠트가 스페인어 성경을 이제 보급하는 일을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어 성경을 구입을 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스페인어 성경이 팔리지 않는가라고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언어권은 스페인어권인데 실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부족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타우젠트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은 부족 대상을 향한 언어의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한 그 부족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언어는 잘 모르는 말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를 창설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국가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종족, 특별히 언어 중심으로 선교 방향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도널드 맥과브라이죠. 오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맥과브라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인도 선교사죠. 그래서 인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죠. 이 맥과브라의 특징은 1974년에 로잔 스위스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이제 주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부족, 이 부족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감춰져 있던 국가 안의 수많은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의 대상을 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처음 주창하게 되고 미전도 종족 이 숫자들을 이제 발표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이 랄프 윈터 박사죠. 이 윈터 박사는 사실은 이 미전도 종족 운동 이 개념을 발전시키고 전략화시켰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퍼스펙티브스의 이 고환자이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우리에게 주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현재 주목해야 될 이 전환점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2000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빌레 그레함 전도 협회 주관으로 이제 대회가 열렸어요. 이 대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미전도 종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까지 이런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일들이 이 선교가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 사학들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 장들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열었어요. 한 300~4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외국 선교 단체들의 어떤 이 회의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뭐 책상들이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원탁이거든요. 원탁. 그래서 원탁에서 한 7, 8명들이 항상 조로 한 조씩 모여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때도 한 100여 개의 원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탁 중에 71번째 원탁 테이블에 우연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었냐면 7명, 8명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전 세계 선교단체과 교단선교부의 리더십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연하게도. 대표적인 인물이 IMB, 침례교단 대표와 또 CCC 대표, 예수전도단 대표, 또 위클리프 대표. 이런 세 개의 단체장들이 이 71번 테이블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가
이 전략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왜 아직까지 미전 종족이 완성되지 않는가? 과거의 문제들을 회상하다가 결국 이때 새로운 개념의 선교 운동을 또 결정을 하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쓰고 있는 FTT입니다. 미접촉 전도 종족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사실 미전도 종족 운동과 연관된 연계성 속에서 계속 발전되는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미접촉 전도 운동, FTT의 운동이 뭐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서 사실은 GM에서 처음 이 FTT 선교 대회를 한번 열었었죠. 그런데 이런 그 FTT 운동이 사실은 이제 미전도 종족 운동, 종족 개념에 연관된 전체의 선교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대의 세계의 여러 선교 단체든 교단 선교부든 지금의 핵심적인 선교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종족 선교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의 선교는 국가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나라 개념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2000년에 암스테르담 대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국가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종족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부 중심의 선교였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 속에 이제 전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선교의 이 흐름은 국가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종족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파송 교회와 함께 이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 인구가 이제 2000년 기준으로 하면 77억이 됐습니다. 77억. 뭐 2050년에는 이제 97억 정도가 되는 이제 100억이 넘는 세계 인구를 우리가 꼭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 다른 내용보다는 뭐 종교별 뭐 인구가 얼마큼 증가했느냐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될 이 도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전도 인구가 77억 중에 21억이에요.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밑에 미전도 비율이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8.3%가 미전도 인구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남은 거합의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년이, 30년이 지난 2050년이 됐을 때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얼마큼이냐, 미전도 인구의 인구가 얼마큼이냐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28.0이에요. 여러분 지금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선교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2050년도 미전도 인구는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이게 통계지만 통계 인구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는데도 30년 뒤에 미전도 인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는데 왜 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이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건 우리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임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 신임이라는 말은 행정적인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특별 과정이잖아요. 이미 현장에서 사역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이잖아요, 현장에서.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초기 과정으로 선교사들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런 열정, 이 긴급한 상황을 안고 정말 생명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어요? 미전도 인구 비율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GMS 이름을 갖는, 멤버십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후의 선교사로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남은 과업의 선교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30년 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인구를 또 하나 예를 들는데 이제 격변한 지금 막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륙별로 이 인구를 좀 이렇게 통계를 낸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변화의 추이도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뭐 다른 지역보다는 두 번째 보면 사하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통계에 보면 2019년에서 2100년 사이에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지금이 그 사하란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 아프리카 이 변화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는 그 국가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면서 다른 세계 지역은 이슬람권이나 뭐 힌두권이나 이런 그들에 의해서 사실 잠식되어 가지만 아프리카는 향후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사실은 전략 선교지로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남은 과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고 그 남은 과업은 미전도 종교뿐만 아니라 3대 종교권, 이슬람, 또 힌두권, 또 불교권 이 모든 미전도 대상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선교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 GM에서도 2,700명 정도가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그 사역들이나 국가를 통계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선교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 대비에 비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이미 복음화된 지역의 선교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선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계로 보면은 어디든지가 아니라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문제 없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과 민족들을 향해서 선교사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GMS지만 어느 지역은 한 도시 안에 우리 GMS 선교사만 거의 3, 40명이 넘어요. 한 도시 안에. 이게 이것이 여러분들이 물론 그 도시 안에도 사역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복 투자되고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선교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부에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향후에 GMS 멤버십을 갖고 다시 파송을 받게 됐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남과 종족을 향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만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선교는 1040, 이번 10분의 40 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 운동이 호불호예요. 뭐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고 부정적인 역할도 있어요. 뭐 선교학 측면에서 광쟁의 뭐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루이스 부시에 의해서 추창된 것이지만 이 일들이 굉장히 종족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가이드 역할을 했죠. 이 북위 10에서 40 창에 있는 이 지역은 사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라고 볼 수 있죠. 53억이 이곳에 몰려 있고 또 이 3대 종교권, 그렇죠? 불교권, 이슬람권, 그 다음에 힌두권 이것이 이 텔포리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가장 미전도 종족들이 다 이 안에 포진되어 있고 또 가장 빈민 국가들이 다 여기에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템포리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 종족 선교에 대한 접근 또 전략들이 많이 개발됐던 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종족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템포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또 이 시대는 새로운 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템포리가 아니라 440, 그렇죠. 14창. 이 얘기는 이제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중에 누구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북위 4도에서 14창 안에 굉장히 많은 수가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운동이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또 선교를 준비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그 GMS 4대 비전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를 통해서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남은 거 종족 선교, 미던조 종족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GMS 역시도 전략 중에 4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이미 복음화된 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화되지 않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종족들을 향한 전략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향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죠. 안 들어요. 안 들어.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하셨지만 새롭게 이제 나가려고 정규 과정이나 이제 처음 이게 초년 이 선교사들로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 종족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안 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남은 과학 약 20%에 해당하는 이 미전도 인구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선택하고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예. 예, 오늘 이제 뭐 미전의 실제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종족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선교 단체든 교단 선교부든 우리 GMS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또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을 흐름들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이제 제가 그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해왔던 한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부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자,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지금까지 본부 사역까지 한 26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는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를 준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주셔서 중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데 중국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사실은
제가 26년 전에 들어갈 때 중국 선교사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중국 92년도에 국경, 중국하고 외교가 이제 막 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기는 어려웠고, 외교 관계가 이제 되면서 사실은 1년 뒤에 이제 제가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GM에서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미리 주셨냐면, 중국이 뭐 지금 뭐 통계 숫자가 명확하잖아요. 중국은 13억까지 보는데 이 13억의 인구를 보면 이제 한족들, 이제 중국의 주 민족입니다. 한족이 92%고 8%가 전체 인구의 8%가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건 민족이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중국 선교를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체 인구의 92%의 한족이 아니라 8%에 해당하는 이 소수민족들, 종족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쪽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이 종족, 미전도 종족에 관한 부담을 갖고 사역을 시작한 케이스가 아마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이 조선족, 연변, 조선족 선교에 막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조선족 선교 할 때였어요. 근데 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종족 선교에 부담을 주셔서 그때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부담이 그 마음에 대한 부담을 끝까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한 타켓을, 종족을 향해서 타켓을 잡고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뭐 지도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국 워낙 뭐 넓은 땅인데,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지역은 당시에 뭐 조선족이 많은 동북도 아니고 뭐 북경 뭐 이런 지역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서남쪽,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국가로 보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그 변경 국가에 붙어 있는 성이 이제 운남성입니다. 이 운남성으로 제가 왜 갔냐면, 중국의 8%가 소수 민족인데 이 민족들 중에 가장 많은 민족들이 분포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변방이었던 운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바로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지역이 어떤 선교적인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보면 소수민족별 미전도 최대 분포 지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중국은 지금 통계적으로 민족을 56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족을 포함해서는 56개고 한족을 제외하면 이제 55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구의 8%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인구예요. 13억 중에 8%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라는 말은 말이 그냥 소수지 사실은 굉장히 그 인구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민족들인데, 이 55개 소수민족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냐면 운남성에 거주하고 있어요. 큰 민족들이 중국 전체에 있죠. 뭐 몽고족은 내몽고에 있고, 또 신장, 위구르족은 신장,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장에 있고, 또 이 장족들, 티벳, 달라이 라마에 있었던 그 티벳에 있고, 뭐 이렇게 큰 민족들도 있지만 56개 전체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운남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남성 안에 이 민족 대상 선교가 가장 필요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55개 민족도 55개가 아니라 사실 수백 개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1949년에 중국을 세우면서 전체 학자들에 의해서 영구를 시켰습니다.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 민족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큼 있는가를 다 연구를 해서 자소조사를 해봤더니 800, 9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900개를 우리는 800개, 900개 이상의 민족들이다라고 발표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유사 그룹들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만든 것이 55개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선교학적 측면에서 보면 한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의 지파가 뭐 100개가 넘는 지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접근한다면 한 민족의 접근이 아니라 그 민족 안에 100개 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향해서 내가 접근할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 역시도 인원수가 뭐 몇만 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분포했던 지역이었고, 두 번째는 변방 지역으로 동남아권 선교적 실크로드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은 실크로드 하면은 서안에서 출발하는 그런 그 고비 사막을 넘어서 뭐 우리가 영화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봤던 그런 실크로드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남에도 실크로드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서남 실크로드였습니다. 이 서남 실크로드는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모든 길이 통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운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중국으로 오려면 바로 이 운남성을 다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변방 선교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크로드가 사실은 이 중국의 운남성의 서남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복음이 사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미 서남 실크로드가 준비되어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사실 선교사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운남성에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차마고도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TV에서도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건데 차마고도의 배경이 바로 이 운남성입니다. 이 운남성은 평지가 없어요. 제일 낮은 평지가 67m고 제일 높은 것이 6,700m입니다. 여기는 거의 고산지대예요. 제가 살던 본명도 1,800m였습니다. 한라산 높이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사역지가 대부분 2,000m, 3,000m, 4,000m 이런 해발의 소수민족들이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차마고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고 또 TV에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차마고도. 또 차라고 하는 것은 운남에 생산되는 유명한 차가 있습니다. 여러 차는 보이차입니다. 투월차. 보이차가 운남에서 제가 사용했던 지역에서 나는 차였는데 보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운남성의 한 도시 이름이 보이라는 투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재배된 차가 보이차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차, 차가 보이차고 마는 이 노새입니다. 노새. 그래서 고산지대, 차마 고도, 높은 고산지대. 그래서 보이차를 노새에 얹혀가지고 그 고산지대를 건너서 인도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건너갔던 것이 차마 고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변방의 실크로드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개방성이 높은 곳이었다. 중국이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족 중심의 지역은. 그러나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었고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까 소수민족도 도시 중심이 아니라 다 해발이 높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면 적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환영의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이 많았습니다. 소수민족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중국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생명의 말씀사에도 번역이 됐지만 이소벨 쿤 이야기가 있어요. 이소벨 쿤 유명한 선교사죠. 이소벨 쿤이 이 운남성의 리수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을 향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의 결과가 지금 리수족은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어딜 가나 교회가 다 있어요.
그만큼 복음의 수용성이 강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서구 선교사보다 한국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을 많이 주었던 것이 뭐냐면, 서구 선교사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만 해도 서양 사람이에요. 눈이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색깔도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지역에 들어가면 이게 서구 사람이다는 금방 발각이 돼요. 그런데 동양인,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들어가도 소수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도 어디 소수민족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해도 다른 민족 언어라고 생각을 하지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던 것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일단 쉬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탐험학과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식적인 삼자교회가 있지만 가정교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가정교회에서 선교 훈련들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남성에 55개 이상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과 언어를 갖고 있는 여러 종족의 환경을 갖고 있는 이 지역으로 가정교회에서 이제 그 복음과 전도 훈련을 다 이 지역에서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선교 탐험학원 훈련지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국제선교단체 기지, 전략적 네트워크를 이루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철수했습니다만 그 치앙마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중국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외국 선교단체의 선교 기지가 중국 선교 기지가 다 제가 있었던 운남성 쿤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OMF 선교사, 선교단체, 외국 선교단체, 다양한 국제단체의 본부들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 훈련 학교들이 다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중국 선교사로 오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다 이 본명에 와서 언어 훈련을 배우고 또 훈련을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이 지역이 굉장히 국제 선교단체의 집합소였다.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구 단체들의 정보와 또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이 중국 선교를 향한 굉장히 많은 교제들이 있었고 또 협력 사역들을 많이 이루었던 지역이 바로 이 운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교적 가치는 굉장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양성과 또 높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제가 먼저 이런 다양한 이 선교적 가치에 대해서 그 운남성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